오해를 좀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사실 이번에 태국 지역의 선교사 수련회 강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강사로 된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강사는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노도시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실 우리 장성천 성기자님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뿐만이 아니고 동창입니다. 동기동창이에요. 3년 함께 지냈고 제가 장가가기 전에 그 기숙사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라서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가 섭외가 안 됐는데 네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날짜는 정해졌는데 또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구로 말하면 구원투수로 왔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투수가 히트를 칠 수도 있어. 두 번째는 제가 오해를 좀, 여러분들은 이 불교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현장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일천한 남방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터키에서 이 소승불교의 오공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감동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 제가 살았던 지역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교의 논문을 씁니까? 그런데 제가 참 이 논문을 쓰면서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그 엘랭틱스 비교 종교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한 불교의 스님이 그의 전 삶을 바쳐서 오공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안 하기를 바랍니다. 손오공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삼장법사로 7세기에 중국에서 구법승으로 인도의 캐시미르에 가서 산스크립처를 27년 동안 중국말로 번역해서 고비 사막을 넘어서 중국에 와서 남방불교를 전파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승불교에서 이 왕우천축기를 썼던 해초라든지 그리고 법현법사라든지 그리고 현장법사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승불교의 거목이었던 현장법사는 불교계에서도 이 우리나라 대승불교에서는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 실례로 제가 1991년에 그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되기 전에 홍콩을 거쳐서 제가 중국 신강성에 가면서 공교롭게 제 옆좌석에 한 교수님이 탔어요. 그분이 보니까 동국대학교 지금도 작년에 은퇴하시던 문병태 교수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분의 책이 인터넷 서핑하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하고 함께 동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호링이 되는데, 마이크 잘하실 분 저도 예, 이게 더 좋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저기 이분이 제가 오공법사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불교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오공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불교의 이 신도가 아니고 기독교인인데 피겨 종교학으로 내가 공부하는 중이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IMF가 터지기 전에 동국대학교 불교 철학과에 한번 갔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고
저는 한 4, 50명의 불교 철학과 학생들이 온 줄 알았어요. 강당에 이렇게 한 450명이 모였는데 불을 켜지 않아도 훤했습니다. 합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심이 있으셔서 이런 연구를 하셨느냐고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사라고는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 오공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도 타종교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문이 길었지만 두 가지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논문을 오공에 대해서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에서 저는 선교사로 터키에 27년 전에 갔습니다. 제가 27년에 갔다고 해도 전혀 감동이 없이 많이 계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만 봬도 대략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관상을 보면 압니다. 정말한테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다 똑같이 저와 선교 얘기를 함께 걸었던 사람들에게 고상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오늘 첫 타임에 하고, 두 타임에는 제가 남방불교 오공법사가 왜 이 남방불교와 굉장히 연관이 있으면서 이 지역에 중요한 선교적인 접근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연결고리를 한번 제가 다뤄보고 싶고요. 내일 아침에는 아무래도 제가 선교사 출신이고 또 선교를 현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자기 자신의 관리들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점검도 한번 해보고, 마지막 제가 내일 내일 네 번째 섹션에는 제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는 내용들을 듣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꼭 제 전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제가 강의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간 가요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김성로 목사님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동춘 목사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끼리니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도 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네. 그러나 설립 하나 떨어지면 눈물 다 맞습니까? 흐르고 우리의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른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땅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사랑으로 대국 땅 위에 손을 내밀어 복음 전하리. 이게 영 안 맞춰줘요. 저는 이 모태 신앙입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인데, 제가 1971년에 대학을 갔으니까, 우리나라 그 격동의 시대에 저희 선친은 미국 평국 용천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삶에 참 우리나라 70년대는 격동의 시대지 않았잖아요. 긴급조치 2호, 3호 막 떨어질 때 친구들이 입영영장 없이 군대를 가고, 저는 참 그때 제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제가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태만하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 호남지방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했던 지역인데, 제가 태어났던 교회는 린턴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 제가 유서 깊은 곳에 태어났어요. 120년 전에. 그런데 정말 제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억이 1972년 5월 30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 선배가 저보고 어느 날 제 인생의 삶을 보고 너무 비참하니까 오늘 대학생 성경 공부를 한번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모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 서대문에 어느 그 MBC 문화방송 딥션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아주 좀 가보니까 좀 모자라는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시시하고 시시시하고,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유일성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 선배가 영문과였는데 저보고 늘 영어 성경을 펴놓고 저를 부담스럽게 했던 것은, 제가 중학교 때 기억하는데 저기 시골 마을에 영어 회화 선생님이 있었어요. 혹시 지금 60대 초반 저와 동시대의 사람이면 영어 책이 그 당시에 탐앤드 주디였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은 저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이 뭐 시골 아이들이 영어를 뭘 합니까? 그 해초리는 늘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점을 하면서 머리통을 때리는데, 저는 영어 하면 그 선생님뿐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자기 선언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여러분, 정관사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정관사는 어느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단순한 진리 앞에 설복당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김병로 목사님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저는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좀 필이 안 고쳤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별로 신학과 별로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조금 휠이 좀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목사님한테 마지막 날 한번 다 듣고 한번 디베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강조하시면 더 균형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쭈고 싶어요. 감히 제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십자가 없는 부활, 부활 없는 십자가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한번 하십시오. 그러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부활 이상의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제국하에 초대 기독교 당시에 길은 오늘의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사회 간접자원. 제가 살았던 터키의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데 선호는 487년이니까 일찍 망했잖아요. 여러분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하면 동로마에서 소노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을 때 내가 길이오였을 때 그 길은 아마 로마의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은 천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길을 하면 우리 로마지.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마 역사 소설가 중에 이렇게 동로마 제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역사 기록을 했던 소설가는 처음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지금도 이태리에 살고 있는 로마인 이야기를 썼던 시오노 나나미를 알고 계시나요? 이분이 재작년까지 18권의 책을 썼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방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설을 읽고 이렇게 감동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는 역사 소설가인데 기독교의 역사가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18권의 책을 피어리드를 찍으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로마 제국과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중국의 대제국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역사를 자기 문화에 가두어 놓았지만 로마 제국은 길을 만들어서 모든 길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이식시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무게 있는 이야기.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는 학문이 역사입니다. 감동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 예, 그거는 전문가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으십시오.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알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1987년에 82년에 우리 장성천 목사랑 함께 신학교에 갔을 때 저희 총신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제 우리 김명록 목사님 합신에 진짜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어갔었던 애, 그 이듬해에 합신과 총신이 갈라졌던 애 제가 총신에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교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335 저희들끼리 공부했어요. 교수가 있어야죠. 교수가 있기는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총신에 이름 있는 교수들은 다 박인선 박사님을 중심으로 저 합신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 가운데 몇몇 친구들은 학교 총신에 공부하다가 합신으로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저나 우리 장성천 목사는 학자가 아니라서 우리는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해서 저희 기도 동기들이 한 7, 8명이 매주일 만나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 기가
저희들이 한 80명 졸업했는데 총신의 교수로만 4사람이 동시에 들어간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것이 교수의 영향력만 받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지 혼자 하는 것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태국에 오셔서 한번 남방불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터키에 27년 전에 제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으려고 선교지에서 공부한 거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 터키에 갔을 때만 해도 27년 전만 해도 한국 선교사로는 공식적으로 제가 목사로 처음 들어갔어요. 저보다 2년 먼저 들어갔던 외대 터키어과 국비 유학생으로 들어갔던 그 인터콥의 최바울이라고 그 형제가 저보다 2년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GMS 선교사 파송을 맡고 저는 이제 국제 CCC의 선교단체에 대학생 사역을 하려고 선교사로 갔던 것이 저희의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 신분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저는 국립대학에 언어 과정 2년을 배우고 이제 대학원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언어 과정 2년을 배우고 어떻게 이 대학원에 들어갑니까? 그래도 이 터키어는 태국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직도 태국어가 어려우시는 분은 터키라고 써요. 이 성조가 이 텅 랭귀지가 원래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성경 번역 선교사를 하려고 어플라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음성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텅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조가 태국어가 몇 성입니까? 4성입니까? 5성입니까? 여러분 러시아 말이 어렵지만 4성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어보다 태국어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어찌 어려운 언어를 배우려고 이 태국에 오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사 앞에 형용사가 많이 붙어있는 언어가 화려한 언어입니다. 그런 언어는 어렵습니다. 또 좋은 말 할 때 잘 들었어요. 성경 번역 선교사 하다가 제가 퇴짜 맞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 언어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많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화려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어가 왜 화려한 언어인가? 명사 앞에 형용사가 기가 막히게 딱 바뀌잖아요. 이래 되면 어려운 언어입니다. 터키 말은 이 문장 자체 구조가 어순이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단어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터키 말은. 감동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 언어는 영어처럼 뭐 주어 플러스 동사 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너 어디 가냐면 시스 내래 하면 어디에 디디오르슨 하면 기띠맥의 동사 원형이 현재 진행형이 붙으면 돼요. 디디오르슨 기띠맥 기띠니스 디디오르슨 뭐 기띠 이런 말들은 이 동사 원형에 따라서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되고 2인칭도 되고 3인칭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만 조금만 알면 터키 말을 막 붙여가지고 하면 됩니다. 미국 선교사, 서양 선교사들이 터키 말을 보면 기염을 좀 아니 어떻게 문장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다 의미가 이렇게 통하느냐고 도치 문장이 없이.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언어다. 너희 나라 말처럼 뭐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언어가 아니고 터키 말은 우랄 알타이 언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말, 핀란드 말, 헝거리 말, 터키 말, 몽고 말들은 어순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깔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터키 말도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터키 말의 30%가 페르시아 언어에서 왔어요. 이란어. 그리고 30%는 아랍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사성어를 써야 이 지식인인 것처럼 터키 사람들도 학문적으로 터키 말을 하려고 하면 페르시아어나 아랍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들어갈 때 부전공의 제2의 국어를 페르시아, 이란어를 했어요. 저는 머리 털라고 제가 그렇게 공부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1년 재수하고 이제 국립마르마라 대학에 동양사는 그래도 좀 성격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제가 1년 재수하고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그래서 올해 꼭 좀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를 했으니까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시험 남자는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교수님 그래도 좀 대략 출제 방향을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뭐 한 5권의 책을 이렇게 주는데 보통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5권을 주는데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에요. 도대체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 책에서 대략 어느 챕터에서 좀 나오는지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교수님 불쌍했던데 저보고 이 책은 뭐 챕터 어디에서 보고 이 책은 어디에서 좀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 밑줄에 번지니까 교수님 몇 문제 나오느냐 그랬더니 저 5문제 냈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5문제 예상 문제를 뽑았습니다. A4 용지에 한 7, 8페이지를 써가지고 실력이 없으니까 앉으나서나 그걸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갔는데 5명 대학원생 뽑는데 28명이 왔어요. 동양 학생은 저 하나였어요.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이 딱 보니까 교수님이 말한 거에 나왔어요. 그래 뭐 정말 잘 썼어요. 두 번째 보니까도 제가 공부했던 거예요. 세 번째 쓰고 네 번째 문장을 딱 보니까 문장 질문하는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순간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그 질문을 지웠어요. 그리고 제가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답을 썼습니다. 네 번째, 5번째는 제가 출제하고 제가 썼거든요. 모르는데 어찌합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28명 중에 5명 안에 들어갔으니까 은혜로 들어간 거죠. 터키 학생이 떨어지고 저 때문에 누군가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처음 딱 들어갔는데 이 동양사기 때문에 좀 한문을 알기 때문에 좀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터키 말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학부에 역사의 기초가 없으니까 이 터키에서 3학년, 4학년 도강에서 18학점이 논문학점으로 석사 3년 반 만에 끝나야 되는데 저는 38학점을 했습니다. 3년 반 만에.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박사과정 어렵지 않았어요. 워낙 석사에서 어렵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썼던 논문이 바로 오공법사 여행기를 썼습니다. 손오공이 아니고요. 이 오공이라는 이 오자가 깨달을 오자입니다. 그리고 하늘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 말 8세기 중엽에 중국에 한 스님이 고비 사막을 넘어서 중국에서 인도의 캐시미르에 가서 산스크립처를 중국말로 번역해서 중국에서 메콩강을 통해서 소승불교가 전해지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교의 이야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모슬림 지역에서 왜 불교의 논문을 쓰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이 청마에 계시면서 불교에 대한 좀 연구를 한번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학교에 공부하실 때 절대 겸손하게 교수님한테 교수님 논문 제목 하나 주시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수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논문 제목을 줄 때는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제목을 꼭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런 논문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런 논문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겸손하게 뭣도 모르고 교수님 논문 제목 하나 달라니까 오공법사를 줬어요. 저보고 깨달으라고. 제가 이 논문을 바꿔보니까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소승불교는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이미 다 섭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논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불어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드워드 샤바네입니다. 프랑스의 소르몬드 제2대학에 보면 불교에 관한 논문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영국에 제가 소아스라고 하는 런던 대학에 가보니까 불어로 대한 원문들이 그대로 있는데 제가 불어를 안 해요. 도저히 논문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공법사가 썼던 이 마이크 조금 좀 볼륨을 높여줘야 되겠네요. 너무 이렇게 줄여주시는데. 잘 들립니다, 지금. 예, 괜찮아요. 거기가 예. 그거 없어갖고. 아, 예. 그 오공법사가 이 했던 그 에드워드 샤바네라는 사람이 당시에 18세기에 벌써 실크로드에 이 불교의 논문들, 불교에 대한 스님들을 거의 섭렵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공법사인데 이 오공법사는 27년 동안 27년 동안 중국에서 인도에 가서 대당 십경 등경기라고 하는 여행 기록문에 말씀을 해보시면. 예. 예. 그 27년 동안 인도 캐시미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다음 챕터에 이 오공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마 남방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첫 타임을 동기부여만 하고 다음 섹션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이 오공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명제를 이해하시면 불교의 남방불교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먼저 한번 이걸 접근하고 남방불교의 소승불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 서술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은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 1145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1516년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했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전에 중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1145년에 편찬했던 이 삼국사기는 왕의 명에 의해서 삼국사기가 기록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삼국사기는 1146년 2월 2일에 완간됐는데 우리가 익히하는 대로 삼국사기를 누가 썼습니까? 김부시기가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김부시기가 삼국사기를 쓰게 된 동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김부시기가 삼국사기를 쓰게 됐던 동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저작 동기가 스스로 동기 유발이 돼서 책을 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삼국사기는 왕에게 바치는 글입니다. 동인지묵사유기라고 해서 10권의 책을 수록했는데 삼국사기의 편찬 동기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삼국사기를 김부시기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편찬 동기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시 4대 부들이 6.25 경전과 중국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역사 발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역사는 날마다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 발전이 무엇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논하는 것이 역사 발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태국 선교의 발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분과별로 신학분과, 교회개척분과,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논해보는 것이 태국 선교의 역사 발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회에 이렇게 매스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보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 발전의 조예입니다. 그런데 김부시기가 삼국사기를 썼을 때의 역사 발전의 조예는 자기 동기가 자기 스스로 유발돼서 삼국사기를 쓴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위해서 타의에 의해서 쓰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We love, we go, we serve.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태국에 가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기에 우리 김명록 목사님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국유사는, 둘째는 옛 기록의 문장이 다듬어지지 않고 내용이 꼼꼼하지 않아서 역사적 교훈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의 지식층들이나 이해했지 평민들은 이 삼국사기를 이해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실 때에 현지인들의 눈높이로 가지 않는 선교는 바로 이런 오류를 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NDB를 나왔기 때문에 꼭 현지인 신학교 할 때 NDB의 크라이테리티를 꼭 둡니다. 여러분, 현지인들이 어떻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우리 수준으로 하라는 우리도 잘 못했지만, 여러분, 현지인의 눈높이로 다가갈 수 있는 신학교를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터키에서 12년 전에 현지인 신학교를 하나 함께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이름을 안 붙이고 바이블 카리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에 마포 삼렬 선교사나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를 세울 때 신학교 처음 안 세웠습니다. 부녀자 성경 공부반, 남자 성경 공부반이 신학교로 발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 속에서 현지인들을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현지인의 눈높이로 교회 개척, 여러분들의 신학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가서 그들의 눈높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눈높이가 올라가는 것이 선교이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크라이테리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선교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산만하지 않기 위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공법사 여행기와 남방불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는 혹시 누가 쓴지 알고 계시나요? 예? 본명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불교 스님이기 때문에.
김견명입니다. 돌견자 발글명. 김견명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김견명이는 고려시대의 승려학자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학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태국의 소승불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탁월하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남방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김경명 승려학자는 1206년에서 128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편찬동기를 살펴보면 대단히 놀랍습니다. 저는 불교의 한 스님의 저작 동기는 우리의 선교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오늘 제 첫 타임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서 인용의 목록만 해도 보아도 김부시기관은 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김부시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신하들이 모든 자료 수집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실에 앉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가 글을 썼습니다. 그런 글은 저도 쓸 수 있습니다. 자료만 갖다 줘요. 여러분, 학문은 자료 수집하는데 1차 학문의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학위 공부할 때 주임 교수가 가장 민감하게 자기 제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에 하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소스를 이 논문의 제목에 몇 건 가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프라이머리 소스라는 것은 1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1차 자료 한 권은 세컨더리 소스, 2차 문헌의 20권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1차 자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김견명이라는 불교 스님은 저작 동기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한국에 이 삼국유사를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이 102권의 책을 그 당시에 섭렵해서 그가 발이 부르토록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수집하게 돼요. 중국서를 33종. 놀랍습니다. 일본의 책을 한 권 구해가지고도 일본어도 서투른 김견명 불교 스님이 이 일본어를 통달하면서 일본어 책을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합 136종의 책을 도합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저는 이미 승부가 결정났다고 생각해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차이점은 승부가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8종의 책을 섭렵해서 읽고 난 다음에 그 문헌을 이용해서 삼국유사를 집필했는데 아마 김견명 이 불교 스님이 마음먹고 책을 쓰기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선교 26년의 책을 이번 5월에 저도 마음먹고 집필을 하나 했습니다. 감동이 없으시면 제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학 교수님들이 선교학 강의를 했던 강의를 듣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우리의 유니폼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서구의 선교신학을 공부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강의를 잘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선교의 이론이 선교 현장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So what? 그래서 어찌 됐다는 거. 저는 정말 모슬렘 선교를 하면서 제 퀘스천이 바로 그거였어요. 마치 운동선수로 말하면 제 유니폼에 맞지 않았습니다. 모슬렘 선교. 그래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고민했던 선교의 이슈들을 학문으로 한번 끌어올려 봤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는 좀 격려를 해주실 줄 아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불교의 현장 속에서 이 태국의 불교의 종주국과 같은 나라에서 선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교인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불교인들을 어떻게 컨버션 시켜서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선교의 교과서가 여러분들의 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라고 썼지만 선교의 균형이라고 썼습니다. 균형, 밸런스. 여러분 저는 선교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이 있으면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이 있으면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는 또 학자도 아니다 보니까 선교학에 대해서 많은 디베이트를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것을 학문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우리는 또 이 부분에 약해요. 그러나 선교학 교수들은 이론으로 강하지만 현장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의는 잘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강의를 듣고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이 유니폼이 맞춰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슬렘 선교의 변화하는 글로벌 선교라고 썼던 것은 현장과 이론과 현장을 균형을 잡는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오바차지를 많이 몰아서 몇 권뿐이 못 가져왔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한번 한 선교 현장의 선교사가 고민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학문으로 끌어올려봤던 이 사실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서 불교의 현장 속에서 불교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던 이 현장의 이야기를 학문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김정은이니까 궁중에서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불교 스님이 자기의 138종의 그 방대한 책을 수집해놓고 발이 부르트도록 이 우리의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이 우리나라를 동서남북으로 뒤지면서 승려학자가 이 고려시대에 이 역사를 다 섭렵해서 유사에 집필했다는 것은 마음 먹고 자료를 가지고 수집해서 상당 기간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자의 독자적인 저술의 기록은 토산 이성과 같은 그 다음에 관동풍악 발현 수석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교 스님이 썼지만 당시에 고려시대에 대단한 학문적인 가치를 남겨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문은 제가 미국에서 잠시 안식년에 있으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미국의 학문이 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미국의 학문은 역사, 과학, 의학, 경제, 모든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모든 학문들은 현장에서 있는 것을 학문으로 끌어올리는데 미국의 학문이 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문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선교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현장에 있어요. 저희 교단만 해도 2,30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104국에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불교권에서 선교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불교의 선교학 교과서를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단도 제가 제 손에 아직까지 불교에 대한 텍스트가 될 만한 교과서를 현장에 썼던 선교사들의 책을 제가 손에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첫 타임에 지금 몇 분 하면 끝나겠습니까? 10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이산성을 썼던 이 김견모는 당시에 고려시대에 승려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교 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승려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승려가 학자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썼기 때문에 학자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교의 선교지에서 20년, 15년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선교의, 불교의 선교의 이론을 써서 우리 선교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셔야 됩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다.
여러분들이 산적을 선교하실 때, 몽족을 선교하실 때 이들이 어떻게 복음의 접촉점이 있었던 것을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이것을 불교의 선교의 교과서로 여러분들이 학문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흥법이라든지 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해라든지 오를르자 의롭게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주 그 불교의 용어죠. 감통 느낄 감자 통할 감 통할 통자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그 필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불교 학자만이 느낄 수 있는 삼국유사의 특이한 점이에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역사가들은 삼국사기를 정사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삼국유사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는 야사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가 정사고 삼국사기가 야사입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을 저는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불교 선교의 교과서가 정사입니다. 저는 Unfazed Sin이라고 썼던 필 파샬이 썼던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감동도 있지만 퀘스천도 있습니다. 이분이 마닐라에 있기는 하지만 맨다린은 필리핀이 무슨 언어죠? 따갈로그도 못하시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리고 이분은 필리핀에 살고 계시지만 현지인 선교를 해본 경험이 없더라고요. 학자예요, 학자. 제가 그래서 그건 접었습니다. 그런 모슬렘 선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교의 그 밑바닥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는 사건들을 학문으로 한번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 선교의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입니다. 저는 불교 정사를 썼던 이 김경룡이 진짜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훌륭한 한문 문장으로 저술을 했지만 역사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교 사관 때문도 아니고요. 문장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가로서 당대에 구사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히 제가 썼던 책에 대해서 훗날에 모슬렘 선교를 했던 제가 그래서 이 책은 우리 MK 중에 누가 하나 제가 처음에 컨텐츠를 이 목차를 쓸 때도 영어로 번역을 하려고 처음부터 제가 마음 먹고 이 책을 영문으로 내려고 집필 동기를 잡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모슬렘 선교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일단 서구 선교학자들은 자기들의 페이퍼로 나오지 않으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되지만 모슬렘 선교에 대해서 지난 26년 동안에 선교했던 고민의 현장의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커사와 지금 컨택하고 있고 우리 MK 가운데 한국어가 영어가 좀 가능하면 이 책을 제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가 영어 실력이 없으니까 이만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컨텐츠를 잡을 때 처음부터 제가 저작 집필 동기가 영문하고 한국말을 한꺼번에 내려고 집필 동기를 잡았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지금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던 서구 선교의 트레이드마크가 누구입니까? 라프 윈터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작년에 캔서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이 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목이 뭐냐면 Non-Western Missionary Movement이었어요.
여러분 서구 선교학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분이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이 책을 쓰기에 앞서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973년이었다. Asian Mission Association. 아시아 선교협회가 창설되면서 그의 8월 서울에 개최되는 제1회 범아시아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을 초청을 받았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닥터 데이비드 조동진 목사님이 앞으로 21세기에 다가오는 세계 선교에는 난 미셔너리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선교학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3세계의 선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십시오. 라프 윈터 박사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기가 너무너무 불편했다고. 아니 지금 해가 지지 않는 서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똥단지 같은 소리를 지금 한국의 이 선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런데 지난 40년이 지난 후에 닥터 데이비드 조의 이야기는 맞았다고 피 흘리듯 짓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동이지 않아요? 이제는 앞으로 북방부 서구 선교사 시대는 거의 끝났습니다. OMF? 여기에 헤르코르가 있습니까? OMF? 빠른 동아시아 선교? 이 서구 선교사들의 페이스를 가지고는 태국 선교가 안 됩니다. OMF 선교사님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한국 페이스를 가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필립 젠키스라고 여러분 인터넷 서핑 꼭 한번 제가 책을 다 묶어 가져왔는데요. 필립 젠키스가 썼던 The Next Christendom이라고 다가오는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반부 교회의 선교가 세계 선교를 주도할 것인데 남반부 교회는 제3세계 선교를 말합니다. 북반부 선교는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를 말합니다. 이제 북반부 선교 시대가 되고 남반부 선교 시대가 다가올 때에 이 남반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남반부 교회의 특징은 우리는 인센티브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학 용어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면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받을 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서구 선교사들. 서구 선교사들 밑에 가면 뭔가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 공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선교사가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가면 영어도 못하죠. 지금은 한류 가라니 그래서 한국말을 좀 배우려고 하지만 영어를 배우겠다는 터키 대학생들은 많이 봤지만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저를 쫓아다니는 학생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를 따라다니면 아니라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터키 대학생들이 저를 보면 내차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국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복음에 기대할 게 없어야 돼요.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도 기대할 게 좀 태국 사람이 있으면 저건 있으면 좀 뭔가 좀 생활비도 받고 산족들에게 좀 교통비도 주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필립 젠키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앞으로 세계 선교의 주된 선교는 남반부 교회들이 여러분 지금 남미의 브라질에 7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슬럼가에. 그런데 남미에서 모슬렘권 선교가 앞으로 대거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는 브라질에서 선교사들이 스페인을 하는 선교사들이 중동에 물밀듯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가 지금은 열악하지만 앞으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크리스텐돔의 그 필립 젠키스가 예언자적으로 말했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세계 선교는 인도하고 차이나 이 선교가 우리 한국 선교보다 앞서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실 때 우리 한국교회는 등받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선교를 보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리더. 삼국사기 관점으로 선교할 것인가, 삼국유사 관점으로 선교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삼국유사의 관점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이용하고 이 선교에서 피나는 노력과 경험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선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한국 선교는 삼국 사기 관점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얻는 것은 불로소득입니다. 한국 선교가 쉽게 서구 선교를 방법론만 배워서 선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는 땀 흘리며 긴 시간을 투자하며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사역에 승부를 걸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물은 유한한 것입니다. 제가 내일 시간에 한번 상도 드라마의 한 편을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이게 좀 기계가 잘 안 돌아가요. 제가 제 아내하고 상도를 보다가 거기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부활까지는 못 깨달았고 여러분, 송도 상인 유기상 송득준이가 의주 상인 민상옥에게 기가 막힌 상업의 도리를 한 수 가르쳐줍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고수입니다. 고수. 제가 좋은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한 수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쟁력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단기 선교 오는 교회에서 건물 하나 지어놓은 것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순간 지나갑니다. 건물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